차가운 바닷바람이 불어오던 1992년 11월 22일 밤, 부산 자갈치 시장의 건어물 가게 셔터가 내려가고 부부는 누군가를 만나러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금방 다녀올게 딸에게 남긴 그 말이 마지막 유언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이후 부부는 세상에서 지워졌습니다. 목격자도 증거도 없는 완벽한 실종. 남겨진 딸은 8년 동안 부모가 살아만 있게 해달라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 철거 현장의 굉음과 함께 드러난 것은 잔혹한 현실이었습니다. 폐허간 지하 보일러실, 시멘트로 밀봉된 차가운 독방. 그 좁고 어두운 곳에 부부는 서로를 끌어안은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그토록 깊은 곳에 그들을 가두었을까요? 유골 곁에서 발견된 녹슨 열쇠고리 하나가 가리키는 섬뜩한 진실. 그것은 탐욕이 아닌 빗나간 부정이 만들어낸 참극이었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지만 흙 속에 묻힌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는 법. 30년 우정을 산산조각 낸 그날 밤의 쇠파이프 소리. 그날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2000년 12월 15일 오전 9시 부산 남포동 인근의 한 폐허간 철거 현장은 굉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겨울바람이 매섭게 불어닥치는 가운데 포클레인 기사 송만수가 능숙하게 레버를 당겼죠. 으라차차, 이거 바닥이 뭐 이리 단단해? 육중한 기계팔이 낡은 건물의 지하 보일러실 바닥을 쿵 하고 내려 찍었습니다. 두꺼운 콘크리트가 쩍하고 갈라지며 회색 먼지가 뿌옇게 피어올랐습니다. 송만수가 다시 한번 레버를 당겨 바닥을 깊숙이 파헤쳤을 때였죠. 저게 뭐야? 포클레인 집게 사이로 흙더미와 함께 무언가 낯선 물체가 딸려 올라왔습니다. 부식되어 너덜너덜해진 천 조각, 그리고 그 사이로 희끗한 뼈가 보였습니다. 송만수는 운전석에서 몸을 앞으로 숙이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저거 사람 뼈 아냐? 햇빛을 받아 번들거리는 그것을 확인한 송만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가 황급히 운전석 문을 열고 뛰어내리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멈춰. 작업 중단해. 다들 손 놔. 주변에서 삽질하던 인부들이 깜짝 놀라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작업 반장 김 씨가 흙먼지를 털며 다가왔습니다. 아니, 송 기사. 왜 그래? 기계 고장 났어? 송만수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포클레인 집게를 가리켰습니다. 김 반장의 시선이 그곳에 꽂히자마자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죠. 저게 뭐야? 당장 경찰 불러. 112 눌러.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송만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덜덜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기 남포동 철거 현장인데 사람 뼈가 나왔습니다. 30분 후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차 3대가 현장에 들이닥쳤습니다. 부산 남부경찰서 강력계 장영철 형사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는 익숙한 솜씨로 노란 폴리스라인 테이프를 꺼내 현장을 봉쇄했습니다. 자자, 다들 뒤로 물러나세요. 관계자 외에는 들어오면 안 됩니다. 옆에 있던 후배 형사가 장영철에게 다가와 보고했습니다. 장영철이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죠. 감식반 불렀어? 후배 형사가 재빠르게 대답했습니다. 예, 형사님. 국과수에 연락했습니다. 1시간 내로 도착한답니다. 알겠어. 내가 먼저 내려가 볼게. 장영철은 하얀 면장갑을 끼고 퀴퀴한 냄새가 진동하는 지하 보일러실로 조심스럽게 내려갔습니다. 콘크리트 바닥 아래 약 50cm 깊이의 구덩이 속에 두 구의 유골이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사가버린 천에 감싸인 채였죠. 세상에 둘이 꼭 붙어 있네. 장영철은 혀를 차며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유골 주변 흙더미 속에서 반짝이는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녹이 슬어 거무튀튀하게 변했지만 분명 결혼 반지 한 쌍이었습니다. 반지라 부부인가? 그 옆에는 퉁퉁 불어터진 가죽 지갑 하나와 흙투성이가 된 낡은 열쇠고리가 뒹굴고 있었죠. 장영철이 핀셋으로 증거물을 집어 투명 비닐봉투에 담았습니다. 가죽 상태를 살피던 그가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대체 언제부터 여기 묻혀 있었던 거야? 차가운 지하 공기 속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3일 뒤인 12월 18일 장영철의 책상 위에 놓인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려댔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었습니다. 남부서 장영철입니다. 결과 나왔습니까? 수화기 너머로 담당 연구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영철은 메모지에 연필을 굴릴 준비를 했습니다. 네, 형사님. 치아 기록 대조랑 유전자 검사 결과가 딱 떨어졌습니다. 신원 확인됐어요. 장영철이 침을 꿀꺽 삼키며 물었습니다. 누굽니까? 1992년 11월 23일에 실종 신고된 강태수, 김순덕 부부입니다. 장영철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그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되물었죠. 1992년이요? 그럼 8년 전이잖아요. 연구원이 담담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갈치 시장에서 건어물 가게 하던 부부였는데 당시 남편이 52세, 아내가 48세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장영철은 전화를 끊고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8년 전이라니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경찰서 지하 문서고로 향했습니다. 분명 어딘가에 있을 텐데 먼지가 뽀얗게 쌓인 서류 박스들을 이리저리 뒤적거린 끝에 1992년 11월 실종 사건 파일을 찾아냈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던 장영철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사건 접수자 란에 익숙한 이름이 적혀 있었기 때문이죠. 이거 내가 접수한 사건이었어? 순경 장영철. 8년 전 그가 경찰 생활 2년차 풋내기 신참이었을 때 자신이 받았던 바로 그 신고였습니다. 장영철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기록을 읽어내려갔습니다. 피신고인 강태수, 김순덕 부부는 가게 임대료와 사채 빚 문제로 잦은 잠적한 것으로 추정됨. 단순 가출인 처리. 수사는 고작 한 달 만에 종결되어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 한 번 없이 야반도주로 결론 지은 것이었죠. 장영철은 입술을 깨물며 당시 담당이었던 선배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배님, 저 장영철입니다. 통화 괜찮으십니까? 수화기 너머로 귀찮은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 형사. 무슨 일이야? 혹시 92년도 자갈치 시장 부부 실종 사건 기억하십니까? 선배 형사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아, 그 건어물 가게. 기억하지. 빚 잔뜩 지고 밤에 몰래 튄 사람들 아니야? 그때 그런 상인들이 한둘이었냐? 그 부부 유골이 나왔습니다. 폐허관 지하 보일러실 바닥에서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선배의 당황한 목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뭐, 유골이 나왔다고? 야반도주한 게 아니고? 장영철이 굳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예. 타살 흔적이 역력합니다. 이거 재수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았다. 나중에 다시 통화하자. 전화를 끄는 장영철의 가슴 한구석이 묵직하게 조여왔습니다. 단순 가출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누군가 그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차가운 콘크리트 아래 묻어버린 것이었죠. 이틀 뒤인 12월 20일, 장영철은 부산대학교병원 영안실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서울에서 급하게 내려온 강태수 부부의 외동딸 강미영이 서 있었습니다. 강미영 씨 되십니까? 36살이 된 그녀는 부모님의 유골함 앞에서 하염없이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죠. 장영철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부산 남부서 장영철 형사입니다. 강미영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가가 벌겋게 짓무른 그녀의 눈에 원망과 슬픔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8년이에요. 8년 동안 전국을 미친 사람처럼 헤맸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신지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고. 장영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시 수사가 미흡했던 점 사과드립니다. 강미영이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형사님들은 그때도 그랬어요. 빚 때문에 도망간 거라고 찾을 생각도 안 했잖아요. 우리 부모님은 빚 때문에 도망칠 분들이 아니라고 제가 그렇게 말했는데. 진정하십시오. 기록을 보니 사채 빚이 있었다고. 강미영이 장영철의 말을 끊으며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라고요. 반대라니요? 강미영이 눈물을 닦으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부모님은 시장 상인들한테 돈을 빌려주는 입장이었어요. 빚쟁이한테 쫓길 사람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돈을 빌려줬다니요? 장영철의 눈이 커졌습니다. 강미영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확실해요. 아버지 가계부에 다 적혀 있어요. 누구한테 얼마를 빌려줬는지, 이자는 얼마인지 꼼꼼하게 다 적어두셨다고요. 장영철은 재빨리 수첩을 꺼내 받아 적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수사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8년 전 경찰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완전히 거꾸로 짚고 있었던 겁니다. 돈을 갚지 못한 누군가가 빚 독촉을 피하기 위해 끔찍한 짓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커 보였습니다. 강미영 씨, 그 가계부 지금도 가지고 계십니까? 강미영이 입술을 꽉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8년 동안 한 번도 버릴 생각 못했어요. 집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거 저한테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장영철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 사건 처음부터 다시 파헤쳐야 했습니다. 잘못 끼워진 첫 단추를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했죠. 다음 날 아침, 장영철은 본격적인 탐문 수사를 위해 자갈치 시장으로 갈 채비를 했습니다. 차량 열쇠를 집어들던 그의 시선이 책상 위에 놓인 증거물 봉투에 꽂혔습니다. 잠깐만. 현장에서 발견된 흙 묻은 낡은 열쇠고리였습니다. 어딘가 기묘하게 생긴 독특한 문양이 새겨진 금속 장식이었죠. 장영철은 열쇠고리를 들어 올려 이리저리 뜯어보았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건데? 분명 낯이 익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8년 전의 기억 파편들이 하나둘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장영철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그래, 본 적이 있어. 2000년 12월 21일 오전 7시 장영철 형사는 자갈치 시장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경매가 한창인 시장은 생선 비린내와 상인들의 거친 고함 소리로 가득 차 활기가 넘쳤습니다. 장영철은 인파를 헤치고 시장 안쪽으로 깊숙이 걸어 들어갔죠. 어이, 비키소. 고기 나갑니다. 짐을 가득 실은 리어카가 장영철의 옆을 아슬아슬하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장영철은 기억을 더듬어 8년 전 강태수 부부의 건어물 가게가 있던 자리를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이미 주인이 바뀐 듯
낯선 상인의 건어물 좌판이 들어서 성업 중이었습니다. 아줌마, 여기 멸치 얼마입니까? 손님들과 흥정하는 소리를 뒤로하고 장영철은 시장 상인의 사무실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낡은 철문 틈으로 담배 연기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장영철이 문을 두드리고 안으로 들어서자 서류를 보고 있던 50대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무슨 일로 오셨어요? 장영철이 품에서 경찰 신분증을 꺼내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부산 남부서 장영철 형사입니다.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찰이요? 어쩐 일로? 남자가 긴장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장영철은 수첩을 꺼내 들며 용건을 밝혔습니다. 1992년 당시 상인 명부 좀 볼 수 있겠습니까? 강태수 씨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습니다. 아, 그 건어물 가게 부부 말입니까? 잠시만 기다려보소. 남자는 낡은 철제 서랍을 드르륵 열어 먼지 쌓인 두꺼운 바인더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툭 던졌습니다. 장영철은 바인더를 넘기며 꼼꼼하게 명단을 훑어보았습니다. 현재까지 영업 중인 당시 상인 12명의 이름을 추려 수첩에 옮겨 적었죠. 고맙습니다. 큰 도움이 됐습니다. 사무실을 나온 장영철은 가장 먼저 시장 입구에 있는 허름한 분식집으로 향했습니다. 솥에서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어묵 국물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주인 최영자가 솜씨 좋게 김밥을 썰다가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서 오이소. 뭘 드릴까요? 장영철은 자리에 앉지 않고 서서 신분증을 다시 한번 내밀었습니다. 손님이 아닙니다. 경찰입니다. 최영자의 칼질이 뚝 멈췄습니다. 경찰 아저씨가 여긴 와? 장영철이 진지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1992년 11월 22일 밤 기억나십니까? 강태수 부부가 실종된 날입니다. 최영자는 잠시 허공을 응시하더니 쥐고 있던 칼을 도마 위에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기억나지? 내가 가게 문 닫고 정리하려고 할 때였으니까. 장영철이 한 걸음 다가서며 재차 물었습니다. 그때 무엇을 보셨습니까? 최영자가 목소리를 낮추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태수 씨 부부가 누구랑 같이 시장 뒷골목 쪽으로 걸어가더라고 해. 분위기가 영 심상치 않아서 내가 기억해. 장영철은 곧바로 수첩을 펼쳐 들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아는 사람이었습니까? 최영자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니, 시장 사람은 아닌 것 같았어 해. 키가 껑충하게 크고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었는데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이었어. 장영철은 키 큰 외부인 용의자라고 메모하고 밑줄을 그었습니다. 혹시 얼굴은 자세히 못 보셨습니까? 밤이라서 어두워서 잘 안 보였어 해. 그냥 등치만 컸다는 것밖에는. 같은 날 오후 장영철은 젓갈 냄새가 진동하는 가게 앞에 섰습니다. 주인 오복순이 빨간 플라스틱 통에 젓갈을 꾹꾹 눌러 담고 있었습니다. 장영철을 발견한 오복순이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형사 양반, 또 왔어? 이번엔 또 뭡니까? 장영철이 넉살 좋게 웃으며 다가갔습니다. 사장님, 당시 상황을 좀 더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강태수 부부가 실종되기 전에 평소와 다른 점은 없었습니까? 오복순이 고무장갑 낀 손을 앞치마에 쓱쓱 닦으며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있었지. 없어질 때쯤 돼서 일주일 전부터 가게를 일찍 닫더라고. 평소엔 밤 10시까지 악착같이 붙어있던 사람들이. 장영철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디 다녀오는 것 같던가요? 글쎄, 무언가 급한 일이 있는 것처럼 보이긴 했어. 안절부절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장영철이 핵심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강태수 씨가 상인들한테 돈을 빌려줬다는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오복순의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흔들렸습니다. 그거야 뭐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지. 태수 씨가 시장 사람들 몇 명한테 돈 꺼줬어 해. 이자도 거의 안 받고. 장영철은 수첩을 탁 덮었습니다. 1992년 수사 기록에는 분명히 부부가 빚에 쪼들려 도주했다고 적혀 있었죠. 기록이랑 정반대잖아. 이건 명백한 오판이었어. 당시 수사의 방향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장영철은 다음 날인 12월 22일 강태수 부부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었던 옆 좌판 주인을 찾기로 했습니다. 이름은 박종길. 하지만 시장 상인들에게 물어본 결과는 뜻밖이었습니다. 박종길 씨요? 그 양반 94년에 쓰러졌어 해. 한 상인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지금 해운대 요양원에 계실 거라 해. 사람도 못 알아본다는 말이 있던데. 장영철은 지체 없이 해운대 요양원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요양원 접수처에서 담당 간호사가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사님, 면담은 어려우실 거예요. 박종길 어르신은 뇌졸중 후유증으로 말씀을 거의 못하세요. 장영철이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그래도 한번 뵙겠습니다. 얼굴이라도 확인해야 합니다. 정그러시다면 305호로 가보세요. 장영철은 소독약 냄새가 나는 병실 복도를 걸었습니다. 305호 병실 문이 열려 있었고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백발의 노인이 보였습니다. 박종길이었습니다. 박종길 씨? 장영철의 부름에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초점 없는 흐릿한 눈동자가 장영철과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박종길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크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종길의 입에서 앓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장영철은 그 미묘한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를 아시겠습니까? 경찰입니다. 박종길의 손이 휠체어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그때 병실 밖에서 누군가 장영철을 불렀습니다. 저기요, 누구십니까? 장영철이 고개를 돌리자 30대 후반의 말끔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실례지만 아버지 면회 오신 겁니까? 아, 보호자 되십니까? 남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가왔습니다. 네. 저는 박종길의 아들 박민수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는지. 장영철이 신분증을 내밀며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1992년 강태수 부부 실종 사건 재수사 중입니다. 아버님과 강태수 씨 관계에 대해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박민수의 표정이 살짝 굳어지더니 이내 부드럽게 풀렸습니다. 아, 그 사건이요? 아버지와 강 아저씨는 30년 지기 친구셨어요. 같은 해에 시장 들어와서 바로 옆 좌판에서 장사했거든요. 사이가 각별하셨겠군요. 박민수가 한숨을 쉬며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럼요. 아저씨 부부 실종됐을 때 아버지가 제일 슬퍼하셨어요. 며칠을 시금 전폐하실 정도였으니까요. 장영철은 박민수의 얼굴을 뚫어지게 살폈습니다. 말은 유창했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두 분 사이에 안 좋은 일은 없었습니까? 돈 문제라든지. 박민수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유, 아니요. 전혀요. 명절마다 두 집안이 같이 제사 지낼 정도로 가족 같은 사이였습니다. 장영철은 수첩을 접어 주머니에 넣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협조 감사합니다. 요양원을 나서는 장영철의 뒤통수가 따가웠습니다.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죠. 경찰서로 돌아온 장영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역 신문 기자인 임 기자였습니다. 장 형사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깐 시간 되십니까? 장영철이 피곤한 기색으로 의자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또 특종이라도 잡았어요? 임 기자가 눈을 반짝이며 취재 수첩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번 6월 발견 기사 쓰면서 시장 상인들 인터뷰를 좀 했거든요. 근데 좀 이상한 게 있어서요. 장영철이 물 한 모금을 마시며 대수롭지 않게 대꾸했습니다. 뭐가 이상한데요? 임 기자가 수첩을 펼쳐 보였습니다. 아까 낮에 최영자 씨 만나셨죠? 그분은 낯선 사람이랑 같이 갔다고 했잖아요. 그랬지. 키 큰 남자라고. 임 기자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근데 다른 상인들 사이에선 소문이 달라요. 뭐라고 하던가요? 임 기자의 입에서 뜻밖의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날 밤 뒷골목에서 박종길 씨를 본 것 같다는 소문이 꽤 돌았대요. 장영철의 눈이 가늘게 좁아졌습니다. 박종길 씨를요? 임 기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확실한 건 아닌데 제가 만난 상인 두세 명이 비슷한 말을 하더라고요. 박종길 씨가 그날 밤늦게까지 뒷골목을 서성였다고. 장영철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주 중요한 정보네요. 최영자의 증언과 상인들의 소문이 엇갈리고 있었습니다. 장영철은 다시 차 열쇠를 집어들었습니다. 이 소문이 사실인지 아닌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어. 2000년 12월 23일 장영철 형사는 다시금 자갈치 시장 입구에 섰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코트 자락을 파고들었지만 장영철의 발걸음은 뜨거운 국물이 끓고 있는 분식집으로 향했죠. 김밥을 말던 최영자가 장영철을 발견하고는 하던 일을 멈췄습니다. 또 오셨네. 뭐 더 물어볼 게 남았습니까? 장영철이 죄송하다는 듯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딱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싶어서요. 뭐가 더 궁금한데? 장영철이 좌판 가까이 다가서며 눈을 맞췄습니다. 그날 밤 보셨던 낯선 남자 말입니다. 다시 한 번만 찬찬히 떠올려 봐 주시겠습니까? 최영자가 국자를 내려놓고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그때 내가 정신이 없어서. 한참 동안 기억의 파편을 더듬던 그녀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외투가 두꺼워서 얼굴은 잘 안 보였는데 그 걷는 폼이 좀 이상했어. 걸음걸이요? 다리를 절기라도 했습니까? 최영자가 고개를 저으며 탁자를 손가락으로 두드렸습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시장 바닥이 물기 때문에 미끄럽잖아 해. 근데 그 남자는 아주 익숙하게 걷더라고. 마치 여기 사람처럼. 장영철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시장 사람 같았다. 이 말씀입니까? 최영자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예. 발을 쓱쓱 끌면서 중심을 딱 잡는 게 초행길인 사람은 절대 아니었어요. 장영철은 급히 수첩을 꺼내 메모했습니다. 용의자는 낯선 외부인이 아닐 가능성 높음. 최영자의 진술 번복으로 수사의 판도가 뒤집혔습니다. 범인은 시장 사정을 훤히 꿰뚫고 있는 내부자일 수도 있다는 뜻이었죠. 같은 날 오후 장영철은 강미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미영 씨,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아버님 가계부 지금 볼 수 있겠습니까? 수화기 너머로 강미영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지금 가지고 있어요. 어디로 가면 될까요? 서로 오시면 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잠시 후 경찰서 조사실에서 장영철은 강미영과 마주 앉았습니다. 강미영이 가방에서 낡은 가죽 표지의 두툼한 장부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가죽은 세월의 때가 묻어 반질반질했고 모서리는 닳아 있었습니다.
8년 동안 버리지 못했어요. 이게 아버지 손때가 묻은 마지막 물건이라서요. 장영철은 하얀 면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 만년필로 쓴 빼곡한 숫자와 이름들이 눈에 들어왔죠. 1982년부터 시작된 기록은 꼼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이름, 금액, 용도, 상환 날짜, 정말 상세하게 적으셨군요. 장영철이 장부를 넘기며 내용을 훑어보았습니다. 지난 10년간 시장 상인 15명에게 빌려준 돈이 총 2,3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장부를 살피던 장영철의 고개가 갸웃거렸습니다. 이자가 거의 없네요. 원금만 적혀 있습니다. 강미영이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그러셨어요. 이웃끼리 이자는 무슨 이자냐고. 대신 원금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하셨죠. 원칙이 확실하셨군요. 네. 아버지는 그걸 인정사채라고 부르셨어요. 장영철은 페이지를 넘기다가 1992년 10월 기록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익숙한 이름이 눈에 띄었기 때문입니다. 박종길. 1989년 3월 대출 700만 원. 용도 아들 혼사 비용. 그리고 그 옆에는 빨간색 펜으로 급하게 휘갈겨 쓴 메모가 적혀 있었죠. 11월까지 전액 상환 요청. 장영철이 고개를 들어 강미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미영 씨, 혹시 박종길 씨라고 아십니까? 강미영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박 아저씨요? 알죠. 아버지 바로 옆 좌판에서 장사하셨는데요. 두 분이 의형제처럼 지내셨어요. 장영철이 장부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물었습니다. 700만 원이면 당시 작은 아파트 전세금에 맞먹는 큰 돈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11월에 급하게 상환을 요청하셨을까요? 강미영의 얼굴이 순식간에 어두워졌습니다. 그녀가 입술을 잘근잘근 깨물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아마 제 유학 때문이었을 거예요. 장영철이 되물었습니다. 유학이요? 네. 92년 11월에 미국 유학이 갑자기 결정됐거든요. 학비랑 체류비가 많이 필요해서 아버지가 빌려준 돈을 급하게 회수하러 다니셨던 것 같아요. 장영철은 펜을 쥐고 있던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모든 정황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강미영이 고개를 푹 숙이며 흐느꼈습니다. 저 때문에 부모님이 돈 받으러 다니시다가 이웃들이랑 갈등이 생겨서 그래서 돌아가신 거군요. 강미영 씨, 자책하지 마십시오. 범인의 잘못이지 본인 잘못이 아닙니다. 강미영이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습니다. 오늘 처음 알았어요. 제가 유학 안 간다고 했으면 그냥 부산에 있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장영철은 휴지를 건네주며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조사실 안에는 강미영의 억눌린 울음소리만 가득 찼습니다. 다음 날인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였지만 장영철은 경찰서 자리에 앉아 가계부에 기록된 채무자 명단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총 15명, 이 중에서 알리바이가 불확실한 사람은 장영철은 볼펜을 딱딱거리며 명단을 분석했습니다. 실종 당시 상환 기한이 지났는데도 돈을 갚지 못한 사람은 총 4명이었습니다. 박종길, 한정식, 그리고 이미 병으로 세상을 떠난 2명이었죠. 장영철은 한정식이라는 이름에 굵은 밑줄을 그었습니다. 한정식, 이 사람 유골이 발견된 폐허관 주인이잖아. 당시 폐허관의 소유권을 두고 분쟁 중이었던 당사자였습니다. 게다가 강태수에게 200만 원의 빚까지 지고 있었죠. 무엇보다 그는 폐허관의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동기는 충분해. 장소 제공도 가능하고
장영철이 수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다이얼을 돌리는 그의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검찰청입니까? 남부서 장영철입니다. 한정식에 대한 소환 영장 청구하려고 합니다. 긴급입니다. 전화를 끊은 장영철은 사무실에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산항의 화려한 불빛이 밤바다 위로 넘실거리고 있었죠. 그는 책상 서랍에서 증거물 봉투를 꺼내 낡은 열쇠고리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박종길 700만 원, 30년 지기 친구. 돈을 갚지 못한 채 친구가 사라졌고 남은 친구는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과연 우연일까요? 장영철은 돋보기를 들어 녹이 슬고 흙이 잔뜩 묻은 열쇠고리 표면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이거 글자 같은데? 희미하게 무언가 각인된 흔적이 보였지만 부식이 심해 당장은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장영철은 열쇠고리를 다시 봉투에 넣으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일단 한정식부터 만나봐야겠어. 놈이 입을 열면 실타래가 풀릴 거야. 장영철은 외투를 챙겨 입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두운 복도 끝 형삭의 간판만이 싸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2000년 12월 26일 오전 장영철 형사는 폐여관의 실질적 관리자였던 한정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취조실의 창백한 형광등 불빛 아래 한정식이 불안한 듯 무릎 위에서 손가락을 꼼지락거리고 있었죠. 장영철이 두툼한 수사 서류를 책상 위에 탁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한정식 씨, 1992년 당시 폐여관 관리를 맡고 계셨죠? 한정식이 마른 침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예, 삼촌이 돌아가시고 제가 관리했습니다. 사촌 형제들끼리 상속 분쟁 중이라 건물은 거의 방치 상태였지만요. 강태수 씨에게 200만 원 빚이 있었다는 것도 사실입니까? 한정식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는 동안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만 웅웅거렸습니다. 빚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정식이 주머니를 뒤적거리더니 꼬깃꼬깃하게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92년 9월에 다 갚았습니다. 이게 그때 강태수 씨가 써준 영수증입니다. 장영철이 종이를 받아 펼쳤습니다. 1992년 9월 15일 금 200만 원 정의 영수함. 강태수? 장영철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이 필적이 강태수 씨 본인 것인지 확인해야겠습니다. 얼마든지 확인해 보세요. 분명히 본인 글씨 맞으니까요. 장영철이 영수증을 투명한 증거물 봉투에 넣으며 알리바이를 추궁했습니다. 1992년 11월 22일 밤 어디 계셨습니까? 한정식이 기다렸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은 친척 회의가 있었습니다. 상속 문제 때문에 사촌들이랑 식당에 모여 있었어요. 장영철이 펜 끝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증인이 있습니까? 당시 회의에 참석한 사촌 3명한테 물어보세요. 다들 생생하게 기억할 겁니다. 그날 멱살잡이까지 하면서 싸웠거든요. 장영철은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틀 후 국과수의 필적 감정 결과와 알리바이 확인 보고서가 장영철의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영수증의 필적은 강태수 본인의 것이 확실했고 사촌 3명 모두 한정식이 그날 밤늦게까지 함께 있었다고 진술했죠. 한정식은 용의선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하지만 한정식은 조사를 마치고 나가면서 결정적인 정보를 남겼습니다. 형사님, 가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장영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뭡니까? 당시 폐여관 1층 창고 열쇠를 여러 벌 만들어서 인근 상인들한테 빌려줬어요. 저는 관리하기 귀찮으니까
창고 대신 쓰라고요. 장영철의 손이 멈췄습니다. 누구한테 빌려줬습니까? 대여섯 명 됐을 거예요. 박종길 씨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장영철이 눈을 크게 뜨고 되물었습니다. 박종길 씨가 폐허간 열쇠를 가지고 있었다? 한정식이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예. 지하 보일러실 문은 공사 때문에 떼어놓은 상태라 누구나 들어갈 수 있었어요. 1층 열쇠만 있으면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건 문제 없었죠. 장영철은 한정식이 나간 뒤 수첩에 굵은 펜으로 줄을 그었습니다. 박종길, 폐허간 열쇠 소지. 모든 화살표가 다시 박종길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임 기자가 숨을 헐떡이며 경찰서 강력계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누런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죠. 장 형사님, 이거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장영철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물었습니다. 뭡니까? 왜 그리 급해요? 오늘 아침 신문사 사무실에 이상한 편지가 왔어요. 발신인이 없더라고요. 장영철이 봉투를 받아 거칠게 뜯었습니다. 안에는 찢어진 달력 뒷장에 쓴 짧은 쪽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진짜 비밀은 돈이 아니라 번개 모임 금고에 있다. 장영철이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번개 모임이 뭡니까? 임 기자가 땀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자갈치 시장 상인들 친목회예요. 매달 회비 걷어서 경조사비 쓰고 급한 불 끄는 데 쓰는 그런 모임이라던데요. 장영철은 쪽지를 주머니에 쑤셔 넣으며 외투를 챙겨 입었습니다. 당장 확인해 봐야겠어. 그는 즉시 시장 상인회 사무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1992년 당시 번개 모임 회장이 누구였습니까? 상인회 직원이 먼지 쌓인 서류철을 뒤적거리더니 대답했습니다. 어디 보자. 아, 여기 있네. 박종길 씨였습니다. 총무는 젓갈집 오복순 씨였고요. 장영철의 눈이 매섭게 좁아졌습니다. 박종길이 회장이었고 오복순이 총무였습니다. 12월 27일 장영철은 젓갈 냄새가 진동하는 오복순의 가게로 향했습니다. 오복순이 가게 안쪽 구석에서 장부를 정리하다가 장영철을 보고는 흠칫 놀라 손을 멈췄습니다. 형사 양반, 왜 또? 장영철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오복순 씨 번개 모임에 대해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오복순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시선을 피하며 입을 꾹 다물었죠. 장영철이 한 걸음 다가서며 압박했습니다. 신문에서 유골 기사 보셨죠? 태수 씨 부부라는 거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계속 입 다물고 계실 겁니까? 오복순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기사 읽고 나서 밤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8년 동안 속으로만 삭히고 있었는데 장영철이 부드럽게 달랬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오복순이 자리에서 일어나 책장 깊숙한 곳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낡은 대학 노트 3권을 꺼내 장영철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1990년부터 1992년까지 번개 모임 회계 장부예요. 제가 총무라서 보관하고 있었어요. 장영철이 장부를 펼쳤습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오복순의 눈가가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8년 동안 설마 그 일과 관련 있겠어 하고 스스로 속여왔어요. 근데 더 이상은 못 참겠더라고요. 오복순이 눈물을 훔치며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익명 편지, 제가 보낸 거예요. 장영철이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다 다시 장부를 들여다봤습니다. 1991년 3월부터 1992년 10월까지 회장 박종길 명의로 불규칙하게 인출된 금액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경조사비 지출, 시설 보수비,
하지만 영수증이나 지출 증빙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장영철이 계산기를 두들겨 보았습니다. 총액 800만 원. 그가 고개를 들어 오복순을 쳐다보았습니다. 이게 횡령이란 말씀입니까? 오복순이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박종길 씨가 쌈짓돈처럼 꺼내 쓴 거예요. 92년 11월 초에 태수 씨가 우연히 장부를 보다가 이걸 발견했어요. 그리고 종길이한테 가서 따졌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따졌습니까? 오복순이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돈 채워 넣지 않으면 상인들한테 다 알리겠다고 했대요. 30년 동안 시장에서 쌓은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잖아요. 종길이는 자존심 하나로 사는 사람인데 장영철은 장부를 증거물 봉투에 조심스럽게 담았습니다.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빌린 돈 700만 원을 갚지 못한 채무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치부인 횡령 사실을 들킨 사람이 입을 막기 위해 저지른 범행의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장영철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오복순 씨, 8년 만에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복순이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며 흐느꼈습니다. 일찍 말했어야 했는데 무서워서 그랬어요. 저도 죄인이에요. 장영철은 가게를 나서며 차가운 겨울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확인만 남았습니다. 2000년 12월 28일 장영철 형사는 굳은 표정으로 박민수를 경찰서로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취조실의 차가운 공기가 두 사람 사이를 무겁게 짓눌렀죠. 박민수는 불안한 듯 의자 끝에 걸터 앉아 마른 입술을 축였습니다. 형사님, 또 무슨 일입니까? 저번에도 다 말씀드렸잖아요. 장영철이 두툼한 서류철을 책상 위에 툭 던지듯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박민수 씨, 아버님이 번개 모임 공금을 손대셨다는 사실 정말 모르셨습니까? 박민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예, 공금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장영철이 장부 사본을 들이밀며 다그쳤습니다. 1991년부터 1992년까지 약 800만 원입니다. 여기 회계장부에 횡령 기록이 낱낱이 남아 있습니다. 박민수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아버지가 그럴 분이 아니에요. 평생 남의 돈 10원 한 장 탐낸 적 없는 분입니다. 장영철이 박민수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강태수 씨가 이 사실을 알아내고 아버님께 따졌다는 증언까지 확보했습니다. 박민수의 손이 무릎 위에서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저는 정말 금시초문입니다. 장영철은 박민수의 미세한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고 살폈습니다. 거짓말을 꾸며내는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혼란에 빠진 아들의 얼굴이었죠. 아들이라고 다 아는 건 아니니까요. 장영철이 서류를 덮으며 분위기를 풀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됩니다. 박민수가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나섰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장영철은 힘없이 멀어지는 박민수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저 친구는 진짜 몰랐군. 다음 날인 12월 29일 장영철은 1992년 당시의 사건 기록들을 다시금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지 냄새 나는 서류 더미 속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단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날짜. 박민수의 결혼식 날짜였습니다. 1992년 11월 28일. 강태수 부부가 실종 신고된 지 정확히 5일 후였죠. 장영철이 헛웃음을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30년 지기 친구 부부가 실종됐는데 예정대로 잔치를 벌였다고?
장영철은 수소문 끝에 당시 결혼식 하객 명단과 기념사진을 확보했습니다. 빛바랜 앨범 속 단체 사진을 들여다보던 장영철의 손가락이 한 곳에 멈췄습니다. 혼주석에 서 있는 박종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양반 얼굴이 왜 이래? 평소 풍채 좋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해골처럼 수척하고 초췌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눈밑은 퀭하게 검게 내려앉아 있었고 맞춤 양복은 살이 빠져 어깨에서 흘러내릴 듯 헐렁했죠. 장영철이 사진을 톡톡 치며 말했습니다. 이건 혼주 얼굴이 아냐. 죄 지은 사람 얼굴이지. 같은 날 오후 장영철은 박민수의 아내 이정희를 만났습니다. 조용한 찻집 구석자리, 이정희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잔을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장영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인, 8년 전 결혼식 즈음에서 시아버님 상태가 어떠셨습니까? 이정희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이상하셨어요. 정말 많이요. 결혼식 며칠 전부터 밤잠을 통 못 주무시고 계속 뭔가 중얼거리셨거든요. 혹시 뭐라고 하시는지 들으셨습니까? 잘 안 들렸어요. 근데 한밤중에 물 마시러 나가보면 거실에 불도 안 켜고 멍하니 앉아 계신 걸 몇 번이나 봤어요. 장영철이 재빨리 수첩에 메모를 남겼습니다. 당시 강태수 부부 실종 얘기는 들으셨습니까? 네, 시어머님한테 들었어요. 옆 가게 아저씨 부부가 갑자기 사라졌다고 빚 때문에 도망갔나 보다 하셨는데 이정희가 말을 멈추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런데요, 형사님. 예, 말씀하세요. 이정희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시아버지가 유독 그 얘기만 나오면 자리를 피하셨어요. 마치 듣기 싫은 소리를 들은 사람처럼요. 장영철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안하셨던 겁니다. 그 이름이 나올 때마다 12월 30일 아침 국과수에서 기다리던 6월 정밀 감식 결과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장영철이 긴장된 손길로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두 피해자 모두 후두부의 강한 외력에 의한 함몰 흔적 확인. 역시 사인은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손상으로 추정. 장영철이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범행 도구에 대한 분석이 나왔습니다. 가해자는 상당한 물리적 힘을 가진 성인 남성으로 추정됨. 범행 도구는 망치나 쇠파이프 같은 금속 둔기로 보임. 장영철은 보고서를 책상 위에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바람에 나뭇가지가 앙상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금속 둔기라 우발적이었을까? 아니면 작정하고 준비한 걸까? 그때 장영철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강태수 부부의 딸 강미영이었습니다. 여보세요? 강미영 씨? 수화기 너머로 다급하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형사님, 저 강미영입니다. 지금 부모님 짐 정리하다가 뭔가 찾았어요. 장영철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뭘 찾으셨습니까? 어머니 수첩이요. 장롱 깊숙한 곳에 떨어져 있었나 봐요. 92년 11월 22일 페이지에 메모가 있어요. 장영철이 펜을 집어들고 외쳤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읽어주세요. 강미영이 울먹이며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오늘 저녁 장사 끝내고 올게. 종길이네, 비상금 받으러. 장영철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종길이네요? 네. 박종길 아저씨네 가신다는 뜻이에요. 돈 받으러 간다고. 장영철이 수첩을 탁 덮으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결국 그날 밤 두 분은 제 발로 박종길을 찾아가셨던 겁니다. 비상금을 받으러 갔다가 영영 돌아오지 못한 길을 떠난 것이었죠. 해가 바뀌어 2001년 1월 2일
박민수는 무거운 마음을 이끌고 해운대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정막 속에 텔레비전 소리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뉴스 속보입니다. 8년 전 실종된 자갈치 시장 부부 사건의 전말이, 화면에는 폐허간 현장과 유골 발견 소식이 대서특필되고 있었습니다. 박민수가 숨을 죽이며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박종길은 휠체어에 앉아 텔레비전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박종길의 입에서 짐승 같은 괴로운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의 퀭한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마비되어 돌아간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아, 아버지. 박민수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눈물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을 직감했습니다. 설마 정말 아버지가 그러신 거예요? 박종길이 힘겹게 고개를 돌려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눈빛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박종길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러내릴 뿐이었고 박민수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대체 왜? 병실 안에는 텔레비전 앵커의 건조한 목소리와 박민수의 흐느낌만이 공명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2001년 1월 3일 오후 3시, 박민수가 잔뜩 굳은 표정으로 부산 남부경찰서 강력계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접수대 앞에 선 그는 결심한 듯 심호흡을 한번 크게 내쉬었습니다. 저 자수하러 왔습니다. 당직 경찰이 서류를 보다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자수요? 무슨 사건입니까? 1992년 11월 22일 밤 강태수 부부를 해친 사람이 접니다. 당직실이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곧바로 연락을 받은 장영철 형사가 급히 뛰어내려왔습니다. 취조실의 창백한 형광등 아래 박민수가 의자에 힘없이 앉았습니다. 녹화 카메라의 빨간 불이 깜빡이며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장영철이 두툼한 서류를 펼치며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박민수 씨, 방금 하신 말씀이 모두 사실입니까? 박민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나직이 대답했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왜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까? 박민수가 눈을 질끈 감았다 떴습니다. 아버지가 돈 때문에 궁지에 몰린 걸 알았습니다. 결혼식이 코앞인데 빚독촉에 시달리시는 게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요? 결혼식 전에 강태수 부부를 찾아가서 사정했는데 매몰차게 거절당했습니다. 순간 너무 화가 나서 저도 모르게 그날 밤 그 일을 저질렀습니다. 장영철이 펜을 내려놓으며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범행 도구가 뭐였습니까? 박민수가 잠시 망설이더니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현장에 굴러다니던 벽돌입니다. 그걸로 내리쳤습니다. 장영철의 눈이 가늘게 좁아졌습니다. 국과수 감식 결과는 명백히 금속 둔기였습니다. 벽돌이 아니었죠. 현장 구조를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보일러실에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박민수가 마른 침을 삼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게 계단을 내려가면 바로 보일러가 있었습니다. 왼쪽에 사람 키만한 큰 보일러가 있고 오른쪽에 파이프들이 얽혀 있었는데 장영철이 손을 들어 말을 딱 잘랐습니다. 잠깐만요. 계단 위치가 어디였습니까? 입구 들어가서 오른쪽이었습니다. 장영철은 한숨을 내쉬며 책상 아래에서 현장 도면을 꺼내 펼쳤습니다. 박민수 씨, 여기 좀 보십시오. 도면 속 계단은 입구 왼쪽에 있었고 보일러는 오른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박민수의 진술은 실제 현장과 정반대였습니다. 이게 실제 현장 구조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장소에서 어떻게 범행을 저질렀다는 겁니까? 박민수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장영철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박민수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아버지를 대신해서 자수한 겁니까? 박민수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취조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한참 뒤 박민수의 입에서 억눌린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형사님, 아버지는 이제 말도 못하시고 몸도 못 움직이세요. 8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리며 그렇게 사셨어요. 박민수의 목소리가 애처롭게 떨렸습니다. 제가 대신 벌 받겠습니다. 제가 아들이잖아요. 제발 아버지는 그냥 두세요. 장영철은 씁쓸한 표정으로 녹화 중단 버튼을 눌렀습니다. 박민수 씨 마음은 알겠지만 거짓 자백은 범죄입니다. 그리고 죗값은 대신 치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돌아가십시오. 박민수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비틀거리며 취조실을 나섰습니다. 그 뒷모습이 너무나 처량해 보였습니다. 1월 5일 장영철은 증거물 보관함에서 유골과 함께 발견된 낡은 열쇠고리를 다시 꺼냈습니다. 분명 뭔가 더 있을 거야. 그는 고배율 돋보기를 들고 부식된 금속 표면을 샅샅이 살폈습니다. 녹과 흙먼지를 조심스럽게 걷어내자 희미하게 새겨진 글자가 드러났습니다. 종, 한 글자였습니다. 장영철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종, 박종길의 종. 장영철은 곧바로 1992년 자갈치 시장 야유회 사진들을 확보했습니다. 수십 장의 빛바랜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확대경으로 훑어 내려갔습니다. 15번째 사진에서 장영철의 손이 딱 멈췄습니다. 박종길이 상인들과 어깨동무를 하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의 허리춤, 벨트고리에 무언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장영철이 돋보기를 들이대자 형태가 또렷하게 들어왔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것과 똑같은 모양, 똑같은 문양의 열쇠고리였습니다. 찾았다. 장영철은 즉시 사진을 들고 박종길의 아내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이 열쇠고리 기억하십니까? 박종길의 아내가 사진을 들여다보더니 반색했습니다. 아, 이거요. 우리 남편이 끔찍이 아끼던 거예요. 자기 이름 한 글자 새겨서 주문 제작한 건데. 장영철이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지금도 가지고 계십니까? 아내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아니요, 잃어버렸어요. 92년 11월 22일 밤에요. 그날 밤 늦게 들어오시더니 열쇠고리가 없어졌다고 얼마나 속상해 하셨는데요. 장영철의 눈빛이 매섭게 번뜩였습니다. 11월 22일 밤, 강태수 부부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모든 퍼즐이 완벽하게 맞춰졌습니다. 1월 8일 오후, 장영철은 강미영과 함께 해운대 요양원 305호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박종길이 멍하니 창밖의 겨울나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장영철이 휠체어 앞 작은 테이블 위에 물건들을 하나씩 올려놓았습니다. 현장에서 나온 낡은 열쇠고리, 야유회 사진, 그리고 횡령 기록이 적힌 번개 모임 장부 사본. 박종길의 초점 없는 시선이 천천히 테이블 위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열쇠고리를 보는 순간 박종길의 온몸이 석상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더니 이내 굵은 눈물방울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강미영이 휠체어 앞에 무릎을 꿇고 울먹였습니다. 아저씨, 대체 왜 그러셨어요? 우리 아버지랑 30년 친구였잖아요. 어떻게 친구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박종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을 달싹였지만 그저 쉰 소리만 새어나올 뿐이었습니다. 장영철이 낮은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박종길 씨, 이 열쇠고리가 시신과 함께 현장에서 발견됐습니다. 92년 11월 22일 밤 그곳에 계셨습니까? 박종길이 젖은 눈으로 장영철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서 후회와 고통의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잠시 후 마비된 그의 오른손이 힘겹게 아주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떨리는 손이 자신의 가슴을 툭, 툭, 2번 두드렸습니다. 내가 그랬다. 내 죄다. 장영철이 조서에 펜을 대고 기록했습니다. 피의자 박종길, 비언어적 방식으로 자백에 준하는 행위 확인. 강미영이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엄마. 병실안은 8년 묵은 진실과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2001년 1월 10일 밤 부산 남부경찰서 강력계 사무실에는 장영철 형사 혼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스탠드 불빛 아래 그는 지금까지 수집한 방대한 증거와 증언들을 부채꼴로 펼쳐놓았죠. 이제 마지막 퍼즐을 맞출 시간이다. 장영철은 펜을 들어 1992년 11월 22일 그날 밤의 시간을 재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비극의 씨앗은 돈, 그리고 자식에 대한 삐뚤어진 사랑이었습니다. 1992년 11월 초 강태수는 딸 미영의 미국 유학 비용 마련을 위해 10년간 묵혀둔 돈을 회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중에는 30년 지기 중마고우 박종길에게 빌려준 700만 원도 포함되어 있었죠. 종길아, 미안한데 이번엔 꼭 좀 갚아다오. 미영이 학비가 급해서 그래. 하지만 박종길에게는 갚을 돈이 없었습니다. 이미 그는 아들 민수의 혼수 비용과 곧 태어날 손자를 위해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번개 모임 공금 800만 원을 야금야금 빼돌려 쓴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강태수의 돈을 갚으려면 횡령 사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죠. 11월 중순 꼼꼼한 성격의 강태수가 결국 장부를 검토하다가 박종길의 횡령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종길이 이 녀석 어떻게 손을 댈 게 없어서 갯돈에 손을 대? 장영철은 젓갈 가게 주인 오복순의 증언을 떠올렸습니다. 강태수는 배신감에 치를 떨며 박종길에게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당장 채워넣지 않으면 상인들한테 다 알리겠다. 그 말은 박종길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시장 바닥에서 쌓아온 신뢰와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며칠 뒤로 잡힌 아들의 결혼식마저 파탄 날 위기에 처한 겁니다. 운명의 11월 22일 밤 9시 박종길은 강태수 부부에게 은밀히 접근했습니다. 태수야, 내가 지하에 숨겨둔 비상금이 좀 있어. 그거라도 먼저 줄 테니 잠깐만 같이 가자. 김순덕의 수첩에 적힌 마지막 메모가 그 증거였습니다. 오늘 저녁 일 끝내고 올게. 종길이네, 비상금 받으러. 부부는 의심 없이 오랜 친구의 뒤를 따라 폐허관으로 향했습니다. 박종길은 미리 한정식에게 빌려둔 열쇠로 녹슨 철문을 따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죠. 당시 폐허관 지하 보일러실은 배관 교체 공사 중이라 바닥 콘크리트가 깨져 있었고 깊은 구덩이가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박종길은 이 모든 환경을 미리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지하의 습한 공기 속에서 박종길이 강태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태수야, 제발 한 달만 시간을 줘. 민수 혼사만 무사히 치르면 내가 집을 팔아서라도 갚을게. 응? 그러나 강태수 부부의 태도는 단호했습니다. 믿었던 친구의 횡령과 거짓말에 이미 신뢰가 바닥난 상태였죠. 안 돼. 이번엔 그냥 못 넘어가.
내일 당장 상인회에 알릴 거야. 그 순간 박종길의 이성이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장영철은 국과수 부검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후두부의 강한 외력에 의한 타격은 가해자는 상당한 물리적 힘을 가진 성인 남성. 범행 도구는 쇠파이프 같은 금속 둔기로 추정됨. 격분에 휩싸인 박종길의 눈에 공사자재 더미 속에 굴러다니던 쇠파이프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차가운 쇠파이프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등을 돌리고 서 있는 강태수의 뒤로 소리 없이 다가갔습니다. 미안하다, 태수야. 장영철은 펜을 잠시 내려놓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30년 우정이 쇠파이프의 비정한 타격 소리와 함께 산산이 조각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이 쓰러지는 것을 본 아내 김순덕이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야, 여보. 그녀는 좁은 계단 쪽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막다른 지하 공간에서 빠져나갈 곳은 없었습니다. 광기에 사로잡힌 박종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박종길의 허리춤에 매달려 있던 열쇠고리가 짤랑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극도의 흥분 상태였던 그는 그 사실조차 알아채지 못했죠. 범행 직후 박종길은 싸늘하게 식어가는 두 친구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파헤쳐져 있던 배관 공사 구덩이로 시신을 밀어 넣었습니다. 덮어야 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는 공사판에 쌓여 있던 흙과 자갈을 퍼다 급하게 구덩이를 메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시멘트를 덧발라 바닥을 감쪽같이 메워버렸죠. 그렇게 두 부부는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 아래 갇혔고 박종길의 이름이 새겨진 열쇠고리도 함께 묻혀버렸습니다. 장영철은 보고서의 마지막 장을 덮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국 아들의 결혼식을 위해 친구를 제물로 바친 거였어. 이틀 뒤인 1월 12일, 장영철은 박민수를 다시 경찰서로 불렀습니다. 취조실에 마주 앉은 박민수의 얼굴은 며칠 새 반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장영철이 완성된 수사보고서 사본을 그에게 건넸습니다. 박민수 씨, 이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건의 전말입니다. 박민수가 떨리는 손으로 보고서를 받아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담담한 표정이었지만 중반을 넘기면서 그의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선이 한 문장에 고정되었습니다. 범행 동기 아들 혼사 비용 및 손자 출산 비용 마련을 위한 횡령 은폐. 박민수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들 혼사 비용. 그가 고개를 들어 장영철을 바라보았습니다. 형사님, 700만 원이 제 결혼 비용이었어요? 장영철이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1989년 3월에 아버님이 강태수 씨에게 빌린 돈입니다. 가계부에 아들 혼사라고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박민수가 비명 같은 탄식을 내뱉으며 보고서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오열했습니다. 아버지가 저 때문에, 고작 제 결혼 비용 때문에 그런 끔찍한 짓을. 박민수의 어깨가 격한 슬픔으로 들썩였습니다. 차라리 결혼하지 말걸. 그냥 돈 없다고 하지. 대체 왜? 취조실 안에는 뒤늦은 후회와 죄책감이 뒤섞인 아들의 통곡 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장영철은 아무 말 없이 그저 묵묵히 그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비극은 가해자에게도 피해자에게도 똑같이 잔인했습니다. 한참 후 눈물범벅이 된 박민수가 겨우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핏발로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죠. 형사님, 우리 아버지,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재 건강 상태가 위중하셔서 구속 집행 후에 교도소 내 병동에 수감될 예정입니다.
박민수가 힘없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면회는 갈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박민수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죄인보다 더 무거운 십자가를 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3일 뒤인 1월 15일, 검찰은 박종길에 대해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30년 전 시작된 우정은 차가운 쇠창살 안에서 비극적인 마침표를 찍게 되었습니다. 2001년 3월 15일, 부산지방법원 제3호 법정 앞 복도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박종길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리는 날, 수많은 취재진과 시장 상인들이 방청석을 가득 메웠죠. 드르륵 하는 바퀴 굴러가는 소리와 함께 휠체어에 앉은 박종길이 법정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피고인 들어오세요. 박종길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백발은 헝클어져 있었고 초점 없는 눈동자는 시종일관 법원 바닥만 향해 있었습니다.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를 들고 또렷한 목소리로 공소사실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박종길은 1992년 11월 22일 밤 부산 남포동 소재 폐여관 지하 보일러실에서 피해자 강태수와 김순덕을 쇠파이프로 가격하여 목숨을 앗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계획적 범행입니다. 박종길의 고개가 가슴팍까지 푹 숙여졌습니다. 그의 퀭한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환자복 무릎을 적셨죠. 방청석 맨 앞줄 왼쪽에는 상복을 입은 강미영이 앉아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 끝에는 박민수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죄인처럼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8년이라는 긴 세월과 결코 건널 수 없는 두 집안의 비극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죠. 박종길 측 변호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범행 후 8년간 단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극심한 죄책감에 시달리다 결국 1994년에 쓰러져 말과 몸을 잃었습니다. 변호인은 박종길의 마비된 손을 가리키며 호소했습니다. 이미 천벌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피고인의 건강 상태와 심리적 고통을 깊이 참작해 주십시오. 그러자 검사가 날카롭게 맞받아쳤습니다. 고통을 느꼈다면 그것은 지은 죄에 대한 당연한 대가일 뿐입니다. 검사가 강미영 쪽을 바라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8년간 부모가 어디 있는지도 모른 채 전국을 헤매며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피고인이 겪은 8년의 고통보다 남겨진 유족이 겪은 8년의 절망이 훨씬 더 길고 깊었습니다. 강미영의 어깨가 들썩이며 흐느낌이 새어나왔습니다. 으흐흑. 한 달 뒤인 4월 10일, 운명의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장이 안경을 고쳐 쓰고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주문. 피고인 박종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법정안이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땅땅땅. 판사봉 소리가 법정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재판장이 엄숙한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피고인은 30년 지기 친구와의 우정을 배신하고 욕망을 위해 두 생명을 잔인하게 앗았습니다. 그 죄질은 매우 무겁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현재 건강 상태와 자백에 준하는 행위로 수사에 협조한 점을 참작했습니다. 교도관들이 박종길의 휠체어를 밀고 법정 밖으로 나갔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방청석에서 일어나던 강미영과 박민수의 눈이 허공에서 마주쳤습니다. 어린 시절 자갈치 시장 골목을 함께 누비며 뛰놀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명절이면 두 집안이 한 상에 둘러앉아 송편을 빚고 웃음꽃을 피우던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이제 그 추억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서로의 가슴을 후벼 팔 뿐이었습니다. 박민수가 입을 달싹였지만
차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영아, 나. 강미영은 차갑게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박민수 역시 더 이상 다가가지 못하고 힘없이 고개를 떨군 채 반대쪽 출구로 걸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이 너무나 쓸쓸해 보였습니다. 5월의 어느 화창한 날, 강미영은 자갈치 시장 앞바다 방파제 위에 섰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하얀 보자기에 쌓인 작은 항아리 2개가 들려 있었죠. 부모의 유고를 화장한 채였습니다. 장영철 형사가 그 뒤에 묵묵히 서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형사님, 바다가 참 잔잔하네요. 강미영이 항아리 뚜껑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비릿하면서도 시원한 바닷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이제 가세요. 차가운 땅속 말고 넓은 바다에서 자유롭게 다니세요. 강미영이 하얀 재를 한 줌 쥐어 바다를 향해 뿌렸습니다. 재는 바람을 타고 눈꽃처럼 흩어지며 푸른 바다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정말로 안녕. 강미영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장영철은 아무 말 없이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여 주었습니다. 갈매기 울음소리만이 슬픈 작별 인사를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6월 초여름의 열기가 시작될 무렵, 박민수는 교도소 내 병동 면회실을 찾았습니다. 투명한 아크릴 벽 너머가 아닌 철창을 사이에 둔 접견실에 아버지가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박민수가 철창 사이로 손을 넣어 아버지의 거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박종길의 초점 없는 눈동자가 아들을 향했습니다. 그의 눈가에 물기가 어리더니 이내 주름진 볼을 타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맞잡은 손을 통해 전해지는 온기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박민수가 울음을 삼키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울지 마세요. 저 매주 올게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주 올 테니까 마음 편히 계세요. 그날 이후 박민수는 약속대로 매주 면회를 왔습니다. 말 못하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앉아있는 그의 모습을 교도관들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지켜보곤 했죠. 같은 달 자갈치 시장 상인의 사무실, 오복순이 번개 모임 상인들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비장했습니다. 여러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상인들이 웅성거리는 가운데 오복순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8년 동안 종길 씨가 횡령한 걸 알면서도 입 다물고 있었습니다. 다 알면서 모른 척한 제 죄가 가장 큽니다. 제가 공범이나 다름없습니다. 아니, 오총무. 그게 무슨 소리야? 상인들이 놀라 물었지만 오복수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저 때문에 태수 씨 부부가 그렇게 된 것 같아 매일 밤 가위 눌렸습니다. 번개 모임 총무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그리고 죗값은 평생 갚으며 살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무실 안에는 상인들의 긴 한숨소리만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되었습니다. 장영철 형사는 강력계 사무실 창가에 기대어 담배를 입에 물었습니다. 신참 순경 시절 접수했던 단순 가출 사건을 8년 만에 강력 반장이 되어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성취감보다는 마음 한구석을 짓누르는 돌덩이가 더 무거웠습니다. 후, 장영철이 길게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만약 그때 내가 조금만 더 파고들었다면 강미영 씨가 8년 동안 덜 아프지 않았을까? 자책은 연기처럼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씁쓸한 표정으로 담배를 비벼 껐습니다. 2001년 11월 22일, 유골이 발견되고 사건의 전말이 밝혀진 뒤 맞이하는 첫 번째 기일이었습니다.
새벽 5시 어스름한 새벽빛이 감도는 자갈치 시장에 강미영이 나타났습니다. 멀리서 경매사들의 활기찬 목소리와 상인들의 외침이 울려 퍼지고 있었죠. 자, 고등어 왔습니다. 싱싱한 놈으로 골라 가이소. 강미영은 인파를 지나 이제는 주인이 바뀐 옛 부모님의 가게 자리 앞에 섰습니다. 빈 좌판 위에는 다른 상인의 건어물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강미영은 준비해온 하얀 국화 한 다발을 좌판 한 구석 바닥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아빠, 1년이 지났네요. 그녀는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습니다. 차가운 새벽 바닷바람이 시장 골목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국화 꽃잎 하나가 바람에 떨어져 바닥을 굴렀습니다. 시장에는 여전히 삶의 치열한 소음이 가득했습니다. 생선 비린내, 사람 냄새, 그리고 흥정하는 소리들. 30년 우정과 두 사람의 생명을 삼킨 그 비정한 골목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오늘도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강미영은 시끌벅적한 시장 한복판, 고요히 놓인 국화꽃 앞에서 오래도록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 무심한 아침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 잘 들었다고 한마디 남겨주신다면 큰 힘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하루에도 고요한 빛과 평온한 순간들이 스며들길 바라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